1화 강철의 요새. 김종영의 책상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작은 요새였다. 정교하게 조립되고 도색된 72분의 1 스케일의 전차 모형들이 모니터 양옆으로 정렬해 그만의 작은 기갑 군단을 이루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혹한을 견뎌낸 티거 전차부터 노르망디의 푸른 초목 의장을 한 판터 전차까지. 그는 이 작고 단단한 강철의 세계 속에서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해외 군사 포럼의 전문적인 토론을 읽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술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그는 잠시나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잊었다. 현실은 그의 책상 위 요새와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TX그룹,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곳에 입사한 것은 분명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은 입사 첫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그의 열정과 지식, 밤을 새워 분석한 시장 데이터는 번번이 투명한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의 이름은 학벌이었다. 아, 그거 지난 학기에 저희 학교 이 교수님 수업에서 다뤘던 케이스인데 그때 결론이. 휴게실에서 마주친 입사 동기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들만이 공유하는 명문대의 추억과 인맥은 종영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대화에 끼어들라치면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식었고 대화의 주제는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는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보이지 않는 유리창 안에 갇힌 전시품이었다. 그의 소외감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업무에서였다. 그는 분명 잠재력 있는 신입사원으로 평가받아 이곳에 왔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 자료 조사나 회의록 정리 같은 것들이 전부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번번이 묵살당했다. 한 번은 신규 사업 아이템 회의를 앞두고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팀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명문대 출신인 박 대리가 회의 직전에 구두로 대충 설명한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심지어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종영의 보고서에 있던 내용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책상 위 작은 요새로 돌아와 말없이 전차들의 포신을 닦아주는 것뿐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부서 내에서 유일하게 학벌이나 파벌에 얽매이지 않는 최 부장이었다. 그는 종영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도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무심한 표정으로 종영이라는 신입사원이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또 종영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공간,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프로젝트 실패라는 제목의 오래된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나의 열정과 지식은 이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나 역시 언젠가 저 기사의 제목처럼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어 잊혀지겠지. 깊은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책상 위 강철 요새는 그를 지켜주기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2화 판도라의 상자. 다음 날 아침 부서 전체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프로젝트가 과거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지 못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성공의 기록은 화려하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실패의 기록은 어디에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임원회의에서는 연일 고성이 터져나왔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부서 전체로 전달되었다.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 그것은 회사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료 창고의 별명이었다. 지난 20년간 TX그룹이 겪었던 모든 실패, 좌초된 프로젝트, 사라진 팀들의 보고서와 데이터가 먼지 속에 잠들어 있는 곳. 그곳은 회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여는 순간 저주가 쏟아져 나온다고 알려진 금기의 장소였다. 그곳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끝도 보이지 않는 노동과 실패의 기운에 감염될 것이라는 미신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유배성 업무였다. 팀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그 끔찍한 임무를 떠맡고 싶지 않았다. 그때 박 대리가 팀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김종영에게로 향했다. 김종영 씨, 지금 특별히 맡고 있는 중요한 업무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회사 역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좀 맡아주면 어떨까?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띈 명령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동정,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이 일을 맡는 순간 그는 공식적으로 승진 라인에서 벗어나 회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의 짧았던 TX그룹에서의 경력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다. 모두가 그가 절망하거나 혹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종영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깊은 무력감과 함께 자신을 지켜보던 최 부장의 무심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나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실패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 대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멀리 앉아있던 최 부장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그려졌다. 그날 오후 종영은 홀로 판도라의 상자 앞에 섰다. 육중한 철문을 열자 20년 동안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그의 얼굴을 덮쳤다. 끝도 보이지 않는 서가에 가득 찬 서류 상자들. 그 압도적인 실패의 양 앞에서 그가 애써 품었던 작은 결심마저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그의 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잡혔다. 늘 지니고 다니던 전차의 무한 궤도를 본뜬 작은 금속 열쇠고리였다.
그는 그것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적진을 향한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창고의 탁한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비릿한 기름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귓가에서 기계음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독일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3화 실패의 지도. 정신을 차렸을 때 김종영은 더 이상 TX그룹의 먼지 쌓인 창고에 있지 않았다. 비좁고 차가운 강철의 공간, 약하게 흔들리는 자체, 그리고 눈앞에 좁은 감시창 너머로 보이는 안개에 젖은 폴란드의 음산한 새벽 풍경. 그는 1939년 9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의 첫 페이지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이다. 그가 타고 있는 것은 꿈에 그리던 티거 전차가 아니었다. 내부 구조와 감시창의 형태로 보아 경장갑 정찰 장갑차였다. 그의 역할 역시 에이스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전차장의 명령에 따라 전방을 감시하고 무전 내용을 기록하는 이름 없는 승무원 중 하나였다. 전방, 이상 유무, 고막을 때리는 거친 독일어가 들려왔다. 이상하게도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모국어처럼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종영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좁은 감시창에 얼굴을 가져갔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과 함께 안개에 젖은 새벽의 들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검은 숲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일렁였다. 그들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었다. 오로지 정찰. 주력 기갑부대가 안전하게 진격할 길을 확보하기 위해 적의 방어선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치와 규모를 무전으로 보고하는 것. 귄터라는 이름의 베테랑 전차장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교전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는 눈과 귀일 뿐, 주먹이 아니야. 들키는 순간 우리의 임무는 실패다. 종영이 상상하던 전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영광스러운 돌격도, 적전차를 격파하는 쾌감도 없었다. 오직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느릿느릿 전진할 뿐이었다.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몇 시간이 흘렀다. 똑같은 풍경, 단조로운 엔진 소음. 긴장감은 어느새 지루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밀리터리 지식에만 해박했던 그에게 실전의 첫인상은 이토록 따분한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지. 귄터의 외마디의 장갑차가 급하게 멈춰 섰다. 덜컹 하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 종영은 반사적으로 감시창을 주시했다. 전방 약 400m, 숲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작은 언덕.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위장막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지만 저것은 분명 대전차포였다. 폴란드군의 37mm 보포스 대전차포. 제원과 유효 사거리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전차포 발견. 좌표. 종영이 흥분해서 소리치려는 찰나 귄터가 그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멍청이. 저 대포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귄터는 자신의 상안경으로 같은 지점을 예리하게 살피며 말했다. 저 대포가 어딜 보고 있지? 우리 쪽이 아니라 동쪽 도로를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놈들의 주 방어선은 동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저기 위장막 옆으로 가느다란 통신선이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휘소가 근처에 있다는 증거지. 대포 진지 주변의 땅을 봐. 바퀴 자국이 선명해. 최근에 위치를 옮겼거나 보급이 있었다는 소리다. 우리는 저 대포 한 문이 아니라 저놈들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하는 거라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종영은 그저 눈에 보이는 적 하나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베테랑인 귄터는 그 적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생존과 죽음,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차이였다. 우리는 사냥꾼이 아니라 길잡이다. 길을 잘못 들면 우리 뒤에 오는 아군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명심해, 신참. 귄터의 부대는 대전차포의 위치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주 방어선의 방향, 지휘소의 위치, 보급로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그들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교전 없이 조용히 후진하여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장갑차 안에서 종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정찰 임무. 하지만 이 정보 하나가 거대한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강철의 소음이 잦아들고 매캐한 기름 냄새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뜨자 그의 앞에는 폴란드의 음울한 들판 대신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다시 차갑고 외로운 회사의 창고로 돌아와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눈앞의 판도라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경력을 좀먹는 무덤이 아니었다. 이것은 회사의 과거라는 미지의 영토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서류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실패들 속에 숨겨진 적의 대전차포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실패를 만들어낸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가? 실패와 실패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통신선 과보급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 거대한 실패의 영토를 정찰하고 그 지도를 그려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정찰병이었다. 종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서류 상자를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의 첫 번째 정찰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4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지도를 완성한 후 김종영의 임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는 이 복잡한 지형 속에 숨겨진 적의 주력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반복적으로 아군을 매복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야 했다. 그는 지도 위에 그어진 수백 개의 실들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 문제로 이어진 선은 붉은색, 예산 문제로 이어진 선은 푸른색, 그리고 부서 간 소통 문제로 이어진 선은 검은색으로 말이다. 분류 작업은 지독하게 고된 일이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그랬던 것처럼 창고에서 먹고 자며 일에 매달렸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동료들은 이제 그를 비웃는 것을 넘어 유령을 보는 듯한 눈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홀로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리며 벽에 실을 이어 붙이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진실이 코앞에 있었다. 그는 특히 프로젝트 기획안과 최종 결과 보고서를 비교하며
최초의 목표가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러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독 연구개발 부서가 주도한 혁신적인 기술 기반 프로젝트들이 출시 직전에 마케팅 부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명백히 다른 프로젝트였지만 실패에 이르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마침내 그의 눈에 결정적인 패턴이 들어왔다. 검은색 실, 즉 소통 문제로 분류된 선들이 유독 한 지점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제품의 최초 기획 단계였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연구개발 부서는 시장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했고, 마케팅 부서는 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진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파국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회사의 몸속에 숨어있는 만성질환과도 같았다. 모두가 그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종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아니었다. 회사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적 결함이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폴란드의 숲속에 숨겨진 대전차포 한 문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아군을 매복 공격해온 거대하고 교활한 적의 주방어선 그 자체였다. 그 무게감에 잠시 숨이 막혔다.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단순한 데이터 나열은 또다시 묵살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아군을 승리로 이끌 새로운 작전 계획서가 되어야 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텅 빈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운명을, 그리고 어쩌면 회사의 운명까지도 바꾸게 될 보고서의 첫 글자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5화, 조용한 관찰자. 김종영은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창고의 탁한 공기와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그의 세상 전부가 된 지 오래였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오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보고서가 아니었다.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나열하는 의무란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그 실패의 지형 속에서 승리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단 하나의 군사 지도와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진경로를 제시하고자 했다. 그의 등 뒤에서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것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보고서의 다음 문장을 구상하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뒤로 조용히 다가와 섰다. 인기척을 느낀 종영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최 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종영이 지난 한 달간 만들어낸 거대한 실패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종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 화면을 가리려 했다. 단순한 자료 정리 임무를 맡았으면서 허락도 없이 창고를 개인 사무실처럼 쓰고 벽에 온통 정체불명의 낙서를 해놓은 현장을 들킨 꼴이었다.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전부 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최 부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최 부장은 종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벽에 붙은 수백 개의 종이와 그 사이를 잇는 거미줄 같은 실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붉은 실과 푸른 실을 지나 유독 한가운데에 빽빽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은 실 뭉치에 머물렀다.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 간의 소통 단절. 회사의 가장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에서 최 부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종영은 그가 이 지도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흘렀다. 긴 침묵 끝에 최 부장은 마침내 병에서 시선을 떼고 종영을 돌아보았다. 그는 종영의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 그리고 그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보고서의 제목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여전히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종영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캔커피였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최 부장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창고를 나갔다. 낡은 철문이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창고 안에는 다시 종영 혼자만 남았다. 그는 한참 동안 책상 위에 놓인 캔커피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어떤 칭찬이나 격려의 말보다도 이 따뜻한 캔커피 한 개가 주는 울림은 훨씬 더 컸다. 그것은 침묵의 인정이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당신이 찾아낸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라. 종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싸움을 지켜봐 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캔커피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다시 노트북 화면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손가락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확신을 담아 키보드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6화, 실패의 지형앞. 최 부장의 침묵 어린 인정은 김종영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제목을 정했다. 실패의 지형앞, 반복되는 위기신호 분석을 통한 미래 프로젝트 위험 요소 예측. 이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제안서가 될 터였다. 보고서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지형 분석이었다. 그가 창고 벽에 그렸던 실패의 지도를 그대로 옮겨온 부분이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실패 프로젝트를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각 실패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로만 나열했다. 이 장의 목적은 단 하나,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장은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제목은 주요 방어선 식별. 그는 여기서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 간의 고질적인 소통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는 특정 인물이나 부서를 비난하는 방식을 철저히 피했다. 대신 익명화된 여러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서로 어긋나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는 이 시스템적 결함을 아군의 진격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적의 주요 방어선이라고 명명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는 순간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부분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제목은 추천 진격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여기서 TX그룹의 모든 신규 프로젝트가 반드시 거쳐야 할 새로운 업무 절차를 제안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두 부서의 핵심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통합기획회의 의무화, 기술 정보와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프로젝트의 최종 성공에 대해 두 부서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 이것은 회사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히 혁명적인 제안이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적이 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안주하던 사람들에게 그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될 터였다. 어쩌면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자신의 회사 생활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폴란드 숲속에서 적의 대전 차포를 마주했을 때보다 더한 두려움이었다. 그때 그의 귓가에 다시 귄터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길잡이다. 길을 잘못 들면 우리 뒤에 오는 아군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는 깨달았다. 여기서 침묵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순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자기보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외면하고 동료들을 다시 실패의 지옥으로 이끄는 비겁한 배신행위였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사명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한 신입사원의 치기 어린 결과물이 아니었다. 20년의 실패와 한 청년의 치열한 사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묵직한 결과물이었다. 그는 완성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이제 이 폭탄과도 같은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